핵실험에 이 성공한 날, 이 1945년 7월 16일이잖아요. 이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세 분이서 술 한잔 하고 계셨어. 가나 반갑습니다. 간청단 여러분.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실시된 트리니티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마감됩니다. 드디어 지구 역사상 최초의 핵무기 실험이 됐어요. 아까 세 가지 안 있다고 했죠. 근데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니까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거죠. 여러모로 핵실험에 이 성공한 날, 이 1945년 7월 16일이잖아요. 이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세 분이서 술 한잔 하고 계셨어. 이날 포츠담 회담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영국의 이제 총리와 미국의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이 만나가지고 이제 포츠담 회담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만났는데 성공했잖아. 핵실험이. 당시에 재밌는 일이 있어. 그때 1945년 7월 24일. 그러니까 이게 1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4일에 끝났거든요. 이 포츠담 회담이. 이때 트루먼이 스탈린한테 걸어가서, 야, 스탈린아, 너네 그거 알아? 우리가 조금 굉장한 무기를 개발했어. 뽀뽀뽀. 근데 여기에 스탈린의 반응이 더 웃김. 좋은 것에 쓰이길 바랄게. 그냥 이러고 갔대. 별 관심이 없었대요. 이제 일본 항복.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일본 항복시켜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뭐예요? 쏘자.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가 육해공군 싹 다 끌고 가서 일본 섬에 상륙하는 것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이거 빨리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일본 항복시키려면은 쏘자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군수시설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있으니까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군수시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핵을 사용하자가 아니라 일단은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야 하니까 쏘자. 많이 다르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군수물자가 있으니까 거기다 쏜 거는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쏘려고 했는가, 8월에 왜 쏘는 걸 결정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초점을 안 맞춰요. 그냥 쐈겠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 소련이 개입하는 게 상관이 없었으면은 핵을 사용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 물론. 역사라는 게 과거에 대해서 함부로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소련이 만약에 개입을 안 하는 상황이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쏘자! 결정이 됐대요. 이제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표적위원회에서는 우리 이런데 쏘자! 라고 정했어요. 어디다 쏘자고 정했는가? 첫 번째, 직경 3마일 이상의 대도시. 1945년에 직경 3마일이면요 어마무시한 대도시예요. 그것도 일본에서 3마일이면 어마무시한 대도시인 겁니다. 두 번째, 효과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산이 이렇게 있는 분지야. 예를 도시가 이제 뭐 집들이 이렇게 있고 분지에 따라서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집들이 막 이렇게 테두리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다 쏘면 이 산이 길막을 하니까 산을 넘어서까지 파괴력이 잘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지 웬만하면. 빌딩이 이렇게 평지에 쫙 있으면 여기 쏘면 다 날아가지요. 양옆으로. 이렇게 타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곳에 쏴야 된다. 세 번째, 파괴력 확인이 가능한 곳에 쏴야 한다. 군수시설도 있으면 좋고 민간인도 많아야 한다. 군수시설 다 날리고 인구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라는 걸 여기서 우린 보여줘야 한다. 왜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단 말이지. 파괴력 확인이 가능한 곳에 써야 된다. 왜 그랬을까? 왜 인구와 민간인이 많은 곳을 쏘려고 했을까? 왜? 소련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야 소련아, 야 스탈린아 봤지? 우리 개쩔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개길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어디다 쏘나 일본은 항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일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랬어. 이미 일본은 정치인들을 회유한다고 말을 듣는 애들이 아니다. 지금 천황만 회유한다고 해서 항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뭐다? 민간인 싹 다 죽여서 충격을 받게 해서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빠르게 항복하게 하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일본을 항복시켜야 되고, 두 번째, 일본은 내부에 정치적으로 지금 항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세 번째, 소련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일본 내부의 국민들 여론을 좀 술렁거리게 해서 이거 항복시키지 않으면 얘네들 항복 안 한다 얘네. 그리고 소련한테 이번 계기로 핵무기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소련이 앞으로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 함부로 개기지 않는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45년 7월 25일 트루먼 일기에 트루먼이 실제로 이렇게 적었어요. 대략 일기의 내용이 이래. 나 스탈린 처칠 만남 이번에 포츠담 회담에서. 두 번째, 핵실험 결과 보고서 올라왔는데 와 이거 개쩔음. 가능하면 빨리 일본에 쏴야겠어. 네 번째, 일본은 야만적으로 전쟁을 벌였지만 그래도 우리 미국은 세계 리더니까 교토나 도쿄 같은 전통 문화의 도시에는 핵무기를 안 쏠 거임. 뭘 쏘긴 뭘 쏴. 도쿄는 이미 대공습으로 개박살냈으면서 이미 쏠만치 쏜 데다가 뭘 무슨 뭐 우리는 세계의 리더니까 문화 전통의 도시
교토나 도쿄에는 안 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무튼 뭐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일본에 경고를 했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한테 빨리 항복이나 처하라고 경고를 하긴 했는데 이 새끼들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리고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새끼 핵 안 가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요런 내용의 일기가 써져 있었어요. 트루먼 일기에. 어찌됐든 이미 핵을 가능하면 쏘겠다고도 트루먼도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해야죠. 뭐를? 최종 목적지. 자, 미국이 드디어 핵무기를 쏠 최종 목적지를 1차적으로 정합니다. 첫 번째, 히로시마, 기타 큐슈, 니카타, 나가사키. 요 4개 정도 있었어요. 1차로 쏠 곳은. 그러니까 이미 여거 1차적으로 쏴도 얘네 항복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한두 개 쏴보고 그 다음 또 안 맥히면 2차, 3차, 4차로 또 쏘자.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1차 목적지에 있어요.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날씨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날씨에 따라서 요 4개 중에 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처음에 리틀보이 있죠. 리틀보이 히로시마에 쏘셈 정했어. 근데 히로시마에 쏘기로 정했는데 기상 안 좋으면 그냥 딴 데 쏘셈,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냥 날씨에 따라 여기 쏠지 저기 쏠지 그냥 알아서 해라, 요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아, 원래는 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아니었는데 기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쏜 거고, 이게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쏘자, 요 중에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자, 그렇게 1945년 8월 6일 이 지구에서 누군가를 조질 목적으로 쏜 첫 번째 핵무기죠. 지구상에서 최초로 전쟁용으로 사용된 핵무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소련이 이거 쏘고 이틀 만에 소련이 이거 동유럽 빨리 접고 일단 빨리 우리 참전부터 하자. 아니나 다를까, 야 이거 너무 빨리 종결되면 우리가 콩고물 못 떴잖아. 이거 쏘자마자 이틀 만에 대일본 참전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8월 9일에 하루 만에 또 야 저 새끼 참전했으니까 빨리 끝내야겠다, 이거 더 빨리 끝내자 하면서 펜맨이 투하됩니다. 어디에? 원래 기타 큐슈에 투하될 예정이었는데 기상 문제 때문에 근데 근처에 있던 원래 다른 후보지였던 나가사키에 투하됩니다. 아까 누누이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소련 참전하기 전에 빨리 일본 항복시켜야 된다. 두 번째, 소련은 이거 빨리 참전해서 우리도 콩고물 얻어야 된다. 요 상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결국에는 요거 8월 9일에 맞고 8월 15일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결정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쏘게 됐던 거예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핵무기를 쏘고 나서 이제 소련도 겁을 좀 먹고 일본도 항복하게 되고 딱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깔끔하게 종결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요, 내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 여기에 핵무기 2개를 리틀보이와 펜맨을 떨군 이후에 여기 이 양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저거 없으면 X되겠다 이제. 외교적으로 서로 간에 대등한 힘의 관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얘는 핵무기가 있는데 얘는 핵무기가 없어. 그러면 외교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수많은 국가들이 이 핵무기를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왜 미국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어마무시한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게 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리틀보이와 펜맨, 이 원자폭탄 핵무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 지구에 탄생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엄청나게 똑똑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었겠죠. 뭐로? 맨해튼 프로젝트로. 다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리틀보이와 펜맨이 투하되었던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당시에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 이게 아니라 더 중요했던 건 뭐다? 왜 원폭을 투하했는가다. 따지면요, 7월 10 며칠에 첫 핵무기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미국이 트리니티 실험이라고 해서. 그게 끝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급했단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고 빨리 전쟁을 종결시켜야 된다. 왜? 소련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바로 경쟁 구도인 건 불보듯 뻔했어요. 그렇다면 그 경쟁자가 마지막까지 항복 안 하고 개기고 있던 일본에 개입을 해서 반띵하는 게 좋을 게 뭐가 있어? 소련이 일본의 전쟁에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과 소련이 동아시아 쪽에서 영향력을 반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왜? 미국은 일본과 대만, 베트남 이쪽에서 더 이상 공산국가, 친소련 국가들이 퍼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소련이 이까지 삐집고 들어오면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빨리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을 쐈다. 자세한 건 저번 편을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쐈던 저 원자폭탄 핵무기라는 건 이 지구에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가? 아, 그냥 미국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야무진 과학자들이 잘 개발한 거지 뭐. 아니죠.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되고 융합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뒷받침돼야 저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거 아세요? 맨 처음에 핵무기의 기본적인 핵분열 이론은 미국이 개발한 게 아니라 영국이 개발한 거야. 미국이 처음부터 개발을 해낸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본질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이 핵분열 이론 같은 거, 이런 거는 영국이 처음에 개발을 한 거다, 이 말이야. 핵무기의 원리가 뭐예요? 원리. 원자를 강제로 쪼개지게 하면은 어마무시한 열이 생겨요. 어떠한 원자? 우라늄이다. 우라늄의 원자에 이제 조지는 거를 인위적으로 가하면은 어마무시한 열과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뻥튀기가 되는, 뻥튀기. 이 에너지가 뻥튀기가 되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누가? 이 양반. 1903년 영국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레더포드가 방사선 물질이 분열하면 적은 양으로도 어마무시하게 에너지가 뻥튀기 될 수 있다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적은 양으로 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10고효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로 처음에 무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로 무기를 만들면 뭐가 돼요? 핵무기가 되는 거지. 요게 바로 핵무기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니스트 레더포드, 이 양반이 이제 영국 정부님들, 제가 어마무시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쪼개면은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요. 개쩔어요 진짜로. 근데 영국 정부가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어쩌라고. 영국이 처음에 관심이 없어. 이러고서 이제 그냥 나가리 된 거예요. 나가리 되는데 1938년 12월 나치 독일에 있던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 한이라는 이 양반 둘이서 독일에서 핵분열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양반은 원자 방사성 물질을 쪼개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론을 말한 사람이고, 그 이론을 토대로 실제로 실험을 해서 성공시킨 거는 얘네죠. 그러니까 이 나치 독일에서 리제 마이트너랑 오토 한이 그 핵분열 실험에 성공했으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당시 전 세계 물리학 학회에서 와 개쩐다. 저게 되는구나. 문제는 이 두 양반이 성공시켰던 그 나라가 어디야? 나치 독일이었다, 이 말이야. 당시에 나치 독일이 이걸 만들었다는 걸 듣자마자 주변에 있던 유럽 국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던 물리학자들이 수상님 대통령님이 됐습니다, 나치 독일이 저걸 성공시켰대요. 그럼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치인들은 야 이거 됐다 이거,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치 독일이 인종 청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물리학자라든가 이런 여러 학자들이 나치 독일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있었어요.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나치 독일이 저 핵 분열 실험에 성공했다는 걸 듣자마자 바로 소름이, 온몸에 소름이 끼친 거지. 이거 진짜 이 새끼들이 저 인종 청소가 목적이고 나치 독일의 이데올로기대로 이제 실행에 옮기려는 목적으로 핵 분열 실험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면 이거 진짜 지구 멸망이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레오 실라드, 이 두 사람이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이 대략 이런 거야. 미국장, 나치 독일 쟤네 졸라 나대는데 핵분열 실험까지 성공했음. 되는 거야 저거! 나가야 돼!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즉 얘네 이 핵분열 실험 성공한 거를 이용해서 이제 무기까지 만들면은 전 세계 지구 그냥 삿댄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 얘기를 일단 루즈벨트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나치 독일이 지금은 좀 잠잠하게 있는 것 같지만 얘네 이제 핵분열 실험 이용해서 무기 만들면 뭔 짓거리 할지 모른다. 이 편지 언제 보냈댔어요? 1939년 8월 2일. 근데 정확히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한테 편지 보낸 한 달 뒤 무슨 일이 터져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양반 1903년에 핵분열 이론 발표했을 때 지네 나라 관심도 없었댔죠. 이 양반 지네 나라 어디였어? 영국. 1903년에 아무 관심 없던 영국이 이제 나치 독일이 핵분열 실험을 성공했다고 하자마자 영국이 뭐라고 했을까? 야 물리학, 핵 물리학 그냥 싹 다 모아. 이거 삿됐다 진짜로. 이거 싹 다 끌어모아서 빨리 개발, 빨리 준비 시작해라. 이렇게 된 거죠. 당시에 1940년 4월 나치 독일이 핵분열 실험을 언제 성공했댔어? 1938년 12월. 요때로부터 그러면 1939년 1월부터 시작하면은 2년도 안 됐어.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긴 거죠. 1940년 4월부터 영국이 이제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나치 독일이 핵분열 실험에 성공하고 핵무기 개발을 한다. 그리고 영국까지도 핵 개발을 오지게 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소식이 이 양반 귓구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이거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에 수많은 핵무기 개발과 이런 것들이 앞서가던 나라는 역시나 얘네 둘이란 말이죠. 나치 독일과 영국. 미국은 살짝 후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은 처칠 형 우리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때가 언제 하냐면은 1941년 8월이에요 이때 처칠 형아가 뭐라고 했을까? 꺼져. 만들면 그냥 니네 이제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뭐 너랑 왜 같이 공동 개발을 해야 되냐? 불쇼하면서 근데 불만 내면서 제육볶음 졸라 해놨더만 갑자기 접시 가지고 오더니 형 도와줄게. 우리 같이 요리한 거야. 이질 하려고 이 새끼. 이때가 언제다? 1941년 8월이다. 그래서 요게 안 먹히니까 독자 개발해야겠다.
뭐를? 핵 개발을. 이 미국이 이제 독자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게 뭐다? 맨해튼 프로젝트다. 이 말이요. 핵무기를 개발하던 나라들이 어디예요? 나치 독일,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이죠. 근데 핵무기를 개발을 언제부터 한 거야? 사실상 그러면은 얘네는 1938년, 얘네는 1940년, 얘네는 1941년이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끝날 기미가 없어. 영국은 핵 개발하느라 바쁜데 또 전쟁도 졸라 바쁜 거야. 또 문제가 얘네가 또 졸라 총력전을 해가지고 오래 버텨. 영국은 저 새끼들 저거 나치 독일 후려갈 기랴 핵 개발하랴 바쁜 거야 영국이. 근데 1941년부터 시작했댔잖아요. 핵 개발 시작한 지 1, 2년 만에 미국이 1943년에 핵무기 개발 공정이 무려 90% 완성이 되어가던 거예요. 1, 2년 만에. 와, 주객이 전도된 거지.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지도를 보면 답이 나오지. 여기는 어디예요? 2차 세계대전의 화약고 그 자체. 빵빵 그냥 계속 폭탄 터지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 뭐하러 있어요? 과학자들이. 전장 빵빵 터지고 언제 포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머리 좋다 싶고 돈 있는 양반들은 어디로 갔어? 여기로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다 같이 머리 싸매가지고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무기 개발을 쑥쑥 빠르게 개발을 해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영국이 이제 미국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우리 또 이제 공동의 적이 있어. 얘네 좀 같이 이제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 경우야 또 그게 좀 같이 할까? 1940년대에 41년에 미국이 같이 만들자고 할 때는 꺼라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라고 했을까? 형 어서와 같이 하자. 지금 거기서 개발하던 과학자들도 미국으로 다들 보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미국이 혼자서 했던 건데 나중에 가서 이 1943년을 기점으로 영국이 합류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공동 개발로서 성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핵 개발을 했던 프로젝트였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 미국은 왜? 굳이 왜? 영국이랑 왜 굳이 구태여 공동 개발을 하려고 했을까? 본인들이 핵무기 개발 공정이 이미 90%가 완성이 됐다 그랬어요. 43년도에. 근데 왜 굳이 구태여 영국이랑 같이 하려고 했을까? 왜? 얘네가 알까봐. 다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미국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우리 또 이제 공동의 적이 있어. 얘네 좀 같이 이제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 경우야 또 그게 좀 같이 할까? 1940년대에 41년에 미국이 같이 만들자고 할 때는 꺼라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라고 했을까? 형 어서와 같이 하자. 지금 거기서 개발하던 과학자들도 미국으로 다들 보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미국이 혼자서 했던 건데 나중에 가서 이 1943년을 기점으로 영국이 합류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공동 개발로서 성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핵 개발을 했던 프로젝트였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 미국은 왜? 굳이 왜? 영국이랑 왜 굳이 구태여 공동 개발을 하려고 했을까? 본인들이 핵무기 개발 공정이 이미 90%가 완성이 됐다 그랬어요. 43년도에. 근데 왜 굳이 구태여 영국이랑 같이 하려고 했을까? 왜? 얘네가 알까봐. 여기서 개발을 하면 소련의 스파이라던가 아니면은 소련이 여기서 기술을 빼내갈 수도 있고 가깝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비밀리에 여기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데서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얘네가 이제 제대로 보안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 기술이 얘네한테 넘어갈 바에는 소련한테 아싸리 얘네 거를 열로 가져와서 일단은 공동 개발해서 공동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루즈벨트가 당시에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랑 관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영국 쟤네 소련한테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 돈 받고 이거를 의심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팔게 내버려둘 바에는 영국이랑 우리만 둘만 가지고 있게 하는 게 아싸리 미국의 국제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는 도움이다. 이미 진작부터 미국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소련이랑 자신들의 경쟁 구도는 불보듯 뻔한 거다.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부터도 이미 소련과 미국의 경쟁 구도를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은. 자, 그렇게 맨해튼 프로젝트에 영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던 핵과학자 40명도 합류하면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핵무기 공동 개발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트리니티 핵실험이 드디어 성공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트리니티 핵실험을 했던 1945년 7월 16일 이 핵실험이 성공한 날, 이날 무슨 날이라 그랬어? 이 양반들 셋이 만난 날. 포츠담 회담이 열렸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여기 셋이 앉아있는데 누가 와. 트루먼 대통령 뒤로 해가지고 와 누가 오더니 성공했어 졸랐어 괜찮아
저 그랬단 말이야. 요때 트루먼이 이제 스탈린한테 얘기를 했댔죠. 야 스탈린아, 우리 지금 개쩌는 무기 개발 중이야. 뿌뿌뿌. 성공했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그래 뭐 좋은 곳에 쓰길 바랄게. 졸라 띠껍게 이랬댔잖아. 근데 이거 참 신기하죠. 뭔가 그 어마무시한 핵무기 개발이 되고 있었다는 거는 스탈린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저렇게 애매한 반응을 보였을까? 니네가 개발하는 거 다 빼돌리고 있었거든. 열심히 만들어. 빨리 열심히 만들어. 니네가 빨리 만들어야 나도 빨리 뽑아내지 그거를. 빨대를 쫙 그냥 뭐 벤티 사이즈 그 스무디용 빨대를 그냥 딱 꽂아놨었거든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이미 소련은 진작부터 전 세계에 스파이를 뿌려놨었어.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가 딱 시작될 거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과학자들끼리 이제 술 한잔 정모했단 말이야. 정모 날 이제 거기에 소련 스파이였던 과학자도 거기 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소련은 미국이 비밀리에 맨해튼 프로젝트로 하고 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 세비죠. 근데 소련이 영국이 이거 개발 시작한다고 했던 1940년 4월부터도 소련이 이거 우리도 좀 견적 좀 내봐야 될 것 같다? 야, 얘네 만들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만들어야지 유럽에서. 그걸 견적 좀 내보라고 이제 오다를 내렸었어요. 이미 내렸는데 당시에 1940년이면 소련이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쁠 때야. 그러니까 지들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견적을 뽑아보니까 경제 여건이든 지들의 현재 수준으로는 개발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1941년 미국에 뿌려놨던 스파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스탈린 형, 얘네 이거 한대. 얘네도 이거 개발한다던데 어떡할까? 란 얘기를 이미 1941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소련은. 그러자마자 이 소련은 세벼와라. 세벼와. 이러고 있었던 거죠. 맨해튼 프로젝트를 당시에 이끌고 있던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핵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오펜하이머라는 학자가 이 양반이 아끼던 학자가 있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 안에. 그 양반이 누구다? 바로 클라우스 북스였다.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안경 끼고 또 올백으로 또 또 바버샵 갔다 왔다. 바버샵 얘들아. 안경 끼고 딱 저렇게 새끈하게 범생이 마냥 있으시던 이분이 바로 소련의 스파이였다. 근데 미국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1945년 8월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을 후려갈길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개길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소련은 어차피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멀었다 쟤네. 어차피 45년도로부터 10년은 더 얘네는 못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강력한 견제를 통해서 소련을 이제 압박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1955년 되어야나 개발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소련이 개발한 거야 갑자기. 1949년 8월 29일 현재의 카자흐스탄 쿠르차토프 지역의 실험명 RDS-1 여기에서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엄청 빨리 만들어낸 거죠. 미국의 예상보다. 1954년이나 55년이 되어야나 소련은 만들겠다 하고 있었는데 1949년에 만들었다는 거요. 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으니까.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다는 거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어봤거든. 그러니까 뭐 금방 만든 거죠. 이 첫 실험 여기가 이제 당시에 소련이 핵실험했던 현재의 카자흐스탄 쿠르차토프. 여기 쿠르차토프가요 당시에 비밀 도시였대요. 소련이 핵실험을 1949년 8월 29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핵실험을 700번 넘게 했는데 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던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만 450번 넘게 했대요. 1945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 날릴 때만 해도 소련은 이제 또 아니야. 이제 내가 짱이라고 이러고 있었던 미국이 1949년이 되면서 자,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서 이 지구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두 국가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유명한 콜드워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미국이랑 영국이랑 캐나다가 공동 개발했잖아. 당시에 이게 다 협의가 되어 있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를 영국이랑 공동 개발할 때 개발을 하게 되면 루즈벨트랑 처칠이 같이 얘기를 다 해놓은 거야. 개발하면은 둘이 같이 기술 공유를 하겠다. 당연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이 뭐라고 했겠어? 야, 니네 뭐해 미국? 빨리 줘야지 이제. 근데 미국이 무슨 소리세요 선생님? 누구시죠? 가나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맨해튼 프로젝트 나치 독일이 핵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맨 처음에 핵개발을 독자적으로 시작한 건 영국인데 미국이 영국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형 우리 핵개발 같이 하자 이랬는데 영국이 발로 그냥 걷어차버렸다. 근데 이후에 역전이 된겨.
미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었던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영국을 추월하고 무려 핵무기 개발 공정이 90%가 완성이 되었었다. 그러자마자 이제 영국이 미국 발로 깔 땐 언제고, 영국이 미국한테 미국아 같이 해야지, 우리 또 같이 이제 나치 독일을 막기 위해서 뭐 별의별 구실놈의 별 짓거리 다 하면서 그냥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셋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 맨해튼 프로젝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핵무기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1945년 8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무기를 투하하기까지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핵무기가 미국만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핵무기 실험에 성공을 했다. 어떻게? 컨트롤 C 컨트롤 V. 맨해튼 프로젝트에 스파이 오지게 심어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근데 맨해튼 프로젝트를 미국이랑 영국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핵무기 기술을 이제 줘야지. 그러려고 공동 개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애초에 핵무기가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개발이 다 되면 영국한테 핵무기 기술을 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미 1943년 루즈벨트와 처칠이 만나서 맨해튼 프로젝트 같이 하자고 할 때부터 같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기술도 당연히 둘이 공유한다 라는 걸 다 협의를 쳤는데 죽어? 누가? 이 양반이 죽었어. 갑자기 죽은 거야. 대외비로 각국 정상 간의 대외비로서 협의를 했는데 이 양반이 1945년 4월에 죽어요. 그리고 이 양반 죽고 나서 그 다음 미국 대통령을 바통을 누가 받아요? 당시 루즈벨트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이 양반이 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둘이 얘기 다 했다 그랬잖아, 핵무기 공유하기로.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처칠아, 핵무기 기술을 왜 우리가 영국 니네한테 줘? 루즈벨트랑 처칠이 그런 얘기했다는 증거가 어딨어 도대체?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트루먼은 루즈벨트 죽기 전까지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잘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극비해서 하던 게 뭐다? 맨해튼 프로젝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루즈벨트 죽고 나서 이 양반도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 그러자마자 문제가 뭐냐면은 1946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죠. 요때 요게 통과됩니다. 맥마흔 법안이 통과됩니다. 1946년 8월 1일 원자력 에너지법에 포함된 법안. 미국 내에 있는 이 수많은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원천 차단 금지시켜야 된다. 여기에 이분께서 사인을 하셔. 사인을 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로 핵무기 기술이 가는 건 어떻게 된 거다? 요단강을 건넌 거다. 1946년 8월 1일 맥마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처칠은 내놓으라는 얘기도 하는 것도 참 의미 없어지고 이제 사실상 끝난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도 자꾸 통수를 맞으니까 개빡쳐서 이제 야 안되겠다 이거 다시 개발해. 우리도 그냥 독자 개발을 선언합니다. 영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 영국 외무부 장관이 비용이 아무리 들어가도 우리 대영제국 영국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만 한다. 이제 세상이 변했거든.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있고 수많은 없는 나라. 이제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핵무기 없는 나라들을 쥐락펴락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영국도 그 좌지우지가 되는 그냥 그런 나라가 된다? 대영제국이 지금까지 어떻게든 식민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든 외교를 써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국가의 외교적으로 이득이 되게끔 했던 그 영국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말이야. 영국이 당시에 절대로 핵무기를 어떻게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 앞으로 핵무기가 탄생한 이상 핵무기가 없으면 강대국이 안 된다. 그리고 대영제국은 다 나갈 됐다.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드립 첫에서 식민지 다 나가리 찢어지고 있고 2차 세계대전이 또 뻥 터져가지고 오지게 전쟁해가지고 또 돈도 그지같이 없어지고 더 이상 이제 대영제국이 아니에요. 그냥 영국이지 이제. 이 상태에서 핵무기까지 없으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핵무기에 그렇게까지 영국도 미국이 안 준다고 해도 어떻게든 독자 개발을 해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려고 했던 거다 이 말이야. 게다가 1949년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제판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 바로 소련도. 그러니까 이미 영국은 그런 생각이 있던 거야. 여기 영국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옆에서 소련도 계속 지금 넘실넘실 내고 있는데 소련까지 핵을 만들면 우리는 그냥 된다. 소련이 나대도 아무것도 소련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는.
만약에 소련이 핵무기까지 생겨서 계속해서 잠식해오면은 전쟁을 벌여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럼 미국이 도와주나? 미국도 물론 도와줄 수 있겠지만 미국만 믿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그 매너리즘과 정신이 해이한 거지 그게. 그래서 핵무기를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난리를 쳤다 이 말이야. 다행인 건요, 여기 미국 맨해튼 프로젝트 누가 공동 개발했댔어? 미국이랑 영국이 같이 공동 개발했다. 달리 말하면 여기 끝나고 이제 귀국하시는 분들 있잖아. 요거 끝나고 이제 귀국하시던 수많은 영국의 핵 물리학자, 핵 과학자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핵 개발이 생각보다 상당히 영국의 핵 개발이 빠르게 진전이 있어집니다. 1947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고 6년 만에 1952년 10월 3일 호주 몬트벨로 섬에서 허리케인 작전이라는 이름의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당시에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에 영국 총리였던 클레멘트 애틀리가 우리도 이제 핵무기가 생겼다, 미국 쟤네는 지들은 어른이고 우리 대영 제국을 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국제정치적으로 핵무기가 어마무시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멘트에서. 이제 1952년에 영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시점에서 전 세계의 핵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소련, 영국. 이제 3파전이 됐다 이 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소련이든 셋 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우리 셋이 짱! 우리밖에 없다고! 전 세계를 우리 셋이서 이제 다 쥐락펴락 주무르면서 다 우리가 다 결정하자고 이러고 있었어요, 셋이서. 근데 소련이 위성을 쐈다는 거야.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전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1호라는 위성을 쐈다는 게 전세계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뜨기 시작합니다. 위성을 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핵무기 쏠 때 어땠어? 원래 나가사키 히로시마 핵무기 쏠 때 어떻게 쐈어 자기들? 가서 떨궜잖아, 비행기로 슝 하고 가서 떨구고 오 씨발 졸라 이랬잖아. 근데 이제 소련이 위성에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버튼 하나로 슝 우리 안가 글로 뭐 굳이 뭐 전투기를 띄우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미사일이나 로켓을 쏴서 성공을 시켰다는 거는 미사일 기술이다. 사실상 저 멀리 있는 국가에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진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련이 개발을 했다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요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핵무기로 경쟁하고 그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소련이 위성을 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소련 서기장이 누구예요? 크루시초프. 이 양반이 소련 서기장 할 때 공공연하게 얘기해서, 공공연하게 우리 ICBM 기술이 있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그 당시에 근데 그 소리 했을 때 미국이랑 영국이 헌 떨지 말고 꺼져, 개구라치지마 이랬었어. 근데 실제로 이게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딱 뜬 거지. 영국이랑 미국이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야 저 어떡하냐 이제 됐다 이거 진짜 이랬던 거죠. 자, 어찌됐든 소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위성을 1957년에 쏩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바로 그 같은 해에 쏴요. 57년도에 급하게 같은 해에 쏘는데 1m 올라가자마자 빵 터져. 1m 올라가자마자 뻥. 근데 그나마 그 다음에 성공을 해요. 1958년 요때 익스플로러 1호라고 1958년 1월 31일 1957년 이제 말에 가을에 쐈잖아 소련이. 그리고 몇 달 뒤에 바로 익스플로러 1호로 자존심 회복을 성공합니다.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고 스푸트니크 1호 2호에 이어 소련이 2번 쏜 걸 성공했고 그 다음 3번째로 성공을 했다는 위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소련이 위성을 저렇게 계속해서 성공시키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소련이 어마무시한 위협이다, 어마무시한 군비 경쟁이 시작됩니다. 군비 경쟁이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한 개 가지고 있고 얘가 한 개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가 새로운 무기를 또 한 개 개발했대. 그러면 우리는 2개 가져야 된다. 이 짓을 하는 게 군비 경쟁이에요. 이제 미소 군비 경쟁, 냉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딥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미 이건 뭐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뭐 소련이 위성을 쐈다,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이미 진작부터 미국은 1945년 이전부터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 위성을 소련이 쏜 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가속화됐을 뿐이지 이미 1930, 40년대부터 소련 견제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그래서 1949년 진작부터 그때부터 뭘 만들어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 친미국 진영, 친미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파괴하는 저 공산주의 세력, 저 소련에 대항하자.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집단안보 체제, 나토라는 어떤 이 집단안보 체제의 회원국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집단안보 체제 같은 게 재등장한 겁니다. 나토도 등장하면서 소련을 이제 강력하게 견제를 해야겠죠. 소비에트 연방 지도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미 지금의 독일 절반, 폴란드, 구소련과 함께 소비에트 연방으로서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로 미국은 포기를 안 하거든요. 야, 근데 여기서 친소련 국가들이 확대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전범국이고 나발이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소련 견제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독일을 치켜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나토를 설립한 1949년으로부터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나라예요? 연합국들한테는 쳐죽일 국가였어. 나치 독일이라서 진짜 완전히 절대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저 국가를.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일을 미국의 편으로 만들고 독일을 다시 경제를 재건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소련을 막아야 되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범국이고 자치국가를 일단 지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난리를 치는 거야. 누가? 샤를 드골이. 가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청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독일. 근데 그 나치 독일을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친미진영이었던 서독의 재건, 경제지원, 재무장,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정치에서 쟤네가 전범이었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견제해야 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방금 몇 년 전까지 나의 적이었어도 필요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독일이 다시 경제력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군사력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친미진영으로서 독일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마샬 플랜이라고 하죠. 그러자마자 난리를 치는 거야. 누가? 프랑스가 나치 독일 때 어땠어? 지구상에서 사라졌었어. 나치 독일이 덥석 다 먹어가지고 뭐 비시 프랑스도 만들고 프랑스의 원래 식민지였던 지역도 이제 뭐로 이름 붙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요러한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겪었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 이제 와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독을 지원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디 저 나치 독일이었던 전범국 쟤네를 완전히 이제 식물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쟤네들을 왜 지원해주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이제 나토를 미국이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알겠고 그 외에 우리가 유럽 내부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유럽 방위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유러피안 디펜스 커뮤니티죠. 이 유럽 방위 공동체를 만들자고 프랑스가 제안해요. 만약에 서독이 이제 재무장을 하고 독일이 다시 힘이 강력해지면 언제 쟤네가 또 프랑스의 위협으로서 다가올지 모른다. 그래서 미국이 나토를 만들고 소련을 견제하는데 독일을 사용하든 말든 그거는 일단 뒤로 한 채 따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끼리 견제할 수 있는 유럽 방위 공동체를 만들자고 프랑스가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개털이야. 자기들이 만들자고 해놓고 자기들이 바빠서 못 만들어요. 이거를 바빠.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1945년부터 54년까지 계속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 54년부터는 이제 알제리가 독립전쟁이 일어나. 프랑스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독일의 재건을 막아야 되고 재건이 되더라도 견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쁜 거야. 그냥 나가니까 돼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프랑스의 목적은 뭐예요? 나치 독일 때문에 나라가 사라졌었다. 독일이 다시 재건되면 또 그 짓거리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독일을 식물국가인 채로 쭉 가게 하고 싶었어요. 독일이 식물국가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거를 미국이 다시 이제 식물국가였던 거를 재무장을 시키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환장할 노릇인 거죠. 프랑스 입장에서. 그렇다고 또 그게 쉽지 않죠. 소련이 당시에 영토가 어땠어요? 요 지금의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요쪽까지 다 먹고 있었거든. 소련이 사실상.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쇄적으로 도미노 마냥 공산국가가 퍼진다. 한 국가가 예를 들어 폴란드가 공산국가가 되면 이 주변에 붙어있던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도 공산국가가 된다. 요러한 도미노 이론이라는 이론이 유행이었어요. 1940년대 50년대. 이 이론을 미국이 믿었거든요. 미국은 이 이론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독과 남한과 일본과 남베트남이 절대로 공산국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자 지원과 경제 원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계속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노발대발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미국과 영국이 그래 프랑스야 걱정하지마. 이 미국형 영국형아가 너네를 철저하게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당시에 50년도가 지나면서 프랑스의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되죠. 누구? 샤를 드골.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 거의 뭐 빠꾸 없는, 귀고 눈이고 코고 다 막고서 그냥 안 들어, 그냥 빠꾸 없는 그냥 직진뿐인 분이셔요. 이분이.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영국과 미국이, 독일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 우리가 책임지고 프랑스 너네를 지켜줄 거다 라고 했을 때 샤를 드골이 이런 말을 해.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택도 없는 얘기죠. 미국이 파리 지키려고 뉴욕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샤를 드골이 이제 1954년부터 프랑스도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얘네가 이제 뒤지고 싶냐 나대지 마라, 이 새끼들이 미쳤나. 지들은 이제 있잖아. 지들은 핵무기가 있으셔요. 이미 있으니까 이제 니네 경제 작살나고 싶냐, 별의 별 협박을 낳으면서 핵개발하기만 해라 너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뭐라고 했을까? 뭐 별의별 협박을 해도 이 샤를 드골한테 통하지가 않아.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 프랑스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핵개발, 독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1954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합니다. 1960년 2월 알제리 남부의 사하라 사막에서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6년 만에 생각보다 빨리 개발해요. 왜냐하면은 퀴리 부인 아시죠? 퀴리 부인. 그 퀴리 부인의 딸내미 이렌 졸리오 퀴리, 이 양반이 프랑스 물리학자였거든요. 핵물리학자. 이 양반이 상당히 야무지게 그 원자로 제작부터 특허가 많았어요. 그래서 핵무기 개발 기초가 프랑스도 꽤 탄탄했거든요.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프랑스 학자들도 조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프랑스로 돌아가서 프랑스에서 핵개발도 했고, 그러니까 개발이 생각보다 빨랐던 거죠. 그렇게 이제 프랑스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뭐요? 전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어디예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였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생도 많았어요. 영국이 하여튼 프랑스 핵 개발하는 거 엄청 방해했대. 개발할 때부터 UN 가가지고 이제 영국이 프랑스 핵 개발 포기 결의안을 내. 하여튼 영국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해요. 결국에는 프랑스가 1960년에 핵 개발을 하게 되면서 영국이랑도 사이가 틀어지고, 아무튼 연합국들, 과거의 연합국, 친미 진영 국가들하고도 상당히 좀 그 관계가 조금 애매꼴랑하게 변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1966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탈퇴합니다. 다 쌩까 버린 거죠. 그냥 다 꺼져 니네. 친미 진영 뭐 소련 견제 다 필요 없어. 일단은 꺼져 다 니네. 그래서 원래 이 나토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었어요. 이게 1966년을 기점으로 벨기에 브뤼셀로 이전됩니다. 왜? 프랑스가 탈퇴했으니까. 그렇게 전세계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인 줄 알았는데 여기를 빼놓으면 안 되잖아. 가나 반갑습니다. 간청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1949년 10월 무슨 날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됩니다. 이날 이제 그 쩌둥짱이 이렇게 연설도 하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됐음, 개쩔음, 땅짱구심, 내가 주석임, 내가 짱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설도 했단 말이죠. 중국은요, 근데 1949년 10월 이후에도 바빴어요. 미국이랑 소련이랑 영국이랑 프랑스가 핵 개발하면서 막 유럽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사실상 종전이 되는데 그때 뭐 했어 중국은? 제2차 국공내전.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이제 싸워 또. 다른 나라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좀 조용하겠거니 했는데 여기는 또 싸워. 어찌됐든 결국에는 장제스가 민심을 잃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쩌둥짱한테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기 시작해요. 당연했던 거예요 보면은. 장제스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그 인민들이라던가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런 살림살이나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장제스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중국 공산당 얘네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계속 전쟁해가지고 아예 씨를 말려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민심을 점점 잃으면서, 그래서 장제스가 져요. 좀 정치질을 잘못한 거지 그 양반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장제스가 이제 개처발리고 대만섬으로 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도 바빴어요 이 양반. 김일성이 도와주느라 바쁘고. 아무튼 6.25 전쟁, 한국전쟁도 이제 1953년 끝나죠. 그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중국이 회생을 시작해요. 회생 절차. 자, 그렇게 1953년부터 회생을 시작하는데 전쟁 끝나고 이제 나라꼴 개판이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제서야 보이는 거지. 뭐가? 핵무기가. 이제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쩌둥짱이 소련한테 비를 붙어요. 야, 소련아! 우리 친하잖아. 우리 같은 공산국가고. 좀 서로 경우가 있어야지. 핵무기 기술 좀 이제 논아갖자. 왜냐면 당시에 1945년 직후만 해도 그렇게 막 소련이랑 중국이 사이가 엄청 더럽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 이제 쩌둥짱하고 이제 그 흐르시초프죠. 소련 서기장. 이렇게 또 만나서 이제 티파티도 한 잔씩 하고 이제 또 담배도 한 가지씩 피고 이제 그랬단 말이지. 근데 요 시점에서 소련이 내가 그걸 왜 줘? 아무리 친하고 자시고 간에 같은 공산당 국가든 간에 그걸 왜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소련 편 대 미국 편이 싸우니까 모든 미국 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친할 것 같고 모든 소련 편들 같은 공산 국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크게 보면은 미국 진영 대 소련 진영이 사이가 안 좋았으나 내부를 까보면 그 내부 안에서도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이 또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랑 소련이 국경이 상당히 길었는데 이러한 국경이 긴 사이면 뭐예요? 언제든지 유혈 충돌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얘네가 지금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도 내리고 얘네가 함부로 소련한테도 못하는데 얘네가 핵무기가 생기면 소련 입장에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크루시초프가 얘기를 하는 거지. 니네 안 줄 거야? 대신 해구산 해줄게. 자, 해구산이 뭐냐? 너네를 누군가가 공격하면 걔네를 우리가 핵무기로 대신 조져줄게. 이게 해구산이죠.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제발 개발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조차 하지 말고 짜져 있어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소련이 이제 핵무기 기술을 안 준다고 하고 해구산을 해주겠다고 말은 또 했어요. 그렇게 핵무기 이제 개발은 기술이라던가 이런 걸 소련한테 받아내는 거는 물 건너간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근데 당시 중국이 관심이 많던 곳이 있었어요. 건국 직후에. 어디? 장제스가 도망가 있던 섬. 대만섬. 여기를 먹으려고 계속 조지거든요. 마오쩌둥이 여기를 포기를 안 했었어. 근데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이 방위조약을 체결합니다. 왜? 중국아 짜져. 더 이상 나대지 마. 앞으로 미국 입장에서 이 대만이라는 국가랑 미국이 친하게 지내면은 미국이 앞으로 여기 필리핀 주변 필리핀해라던가 남중국해라던가 동중국해라던가 이런 바닷길들을 미국이 앞으로 쓸 일도 많고 그리고 요러한 데가 섬이 중간중간에 많으면 뭐예요? 작전기지, 군사기지 이러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대만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백이 생겼잖아.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이제 건들기가 어려워졌겠죠.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빠꾸가 없는 양반이요. 빠꾸가. 그렇게 진먼과 맞주섬을 무력으로 점거합니다. 여기는 대만섬이 여기 있었어도 대만이 또 여기에 몇 개 섬을 또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던 진먼 맞주섬을 강제로 점거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년에 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당시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경제적인 재래식 무기를 앞으로 우린 줄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핵무기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진먼맞주섬을 중화인민공화국이 먹었을 때 이 얘기를 해요. 달리 말하면 뭐야? 나대면 핵 맞아?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중국아. 그래서 당시에 이 말을 들은 마오쩌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새끼들 봐라. 우리한테 감히 우리 대중화인민공화국에 핵무기를 쏘겠다고 협박을 해? 1955년 1월부터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소련이 중국한테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이 계속 대만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을 위협하잖아. 미국은 뭐고 소련은 뭐야? 친미 국가들 잘 챙겨주고 있어. 내가 경제원조도 해주고 또 방위협정도 맺어주고 우리 이렇게 또 잘 살아보자. 우리 다 같이 요런 입장이잖아 미국이. 소련은 뭐예요? 내가 살려야 돼. 공산국가의 아버지시잖아. 다른 공산국가들을 위해서 본인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이거 소련 이 새끼들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우리도 그냥 이번에 이 기왕에 그냥 친미로 돌아서 이래버리면 여러모로 좋을 게 없잖아 또 소련한테. 그러니까 소련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핵기술자를 파견해주기 시작합니다. 중국한테 이제 1955년부터 58년까지 소련의 핵기술 과학자 150여 명을 파견해서 핵무기 개발을 전수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냉전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미국과 소련이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데탕트. 원래 이제 불어로 이제 긴장 완화, 휴식이라는 뜻인데 국제 정치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에서 친미 진영 국가 대 친소 진영 국가들이 친해지고 화해하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거를 데탕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때문에 대만을 조지고 싶어도 못 조지고 있는데 소련은 한편으로 미국이랑 데탕트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이 어땠을까? 꼴 봤지. 아니 지금 자기들은 지금 이도저도 아니고 핵개발도 지금 되냐 마냐 하고 수많은 국민들 다 굶어 죽어가게 생겼고 지금 이런데 소련이 지금 강력하게 미국에 대항해서 이제 중국과 합심해서 좀 끈끈하게 우리 또 팀워크를 하면서 딱 가야 되는데 갑자기 소련 형아가 미국 형아들이랑 협의 보고 막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얘기를 해. 니네 소련 저 제정신이 아닌 국가 미제 승량이 저 반동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정신 나갔다 소련이 지금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굳건히 공산주의를 지켜가면서 미제 승량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만을 또 먹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마자 이제 소련의 흐르시초프가 이제 이 새끼를 봐라. 선을 시게 넘네. 내가 그래도 공산주의 아버지 국가인데 이 새끼가 어디서 지금 핵과학자 싹 다 그냥 다시 돌려오래. 그렇게 소련이 파견해줬던 핵기술 과학자들을 소련이 싹 다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요때가 1960년이거든요 요때가 언제예요? 대약진운동. 가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청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냉전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미국과 소련이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데탕트. 원래 이제 불어로 이제 긴장 완화, 휴식이라는 뜻인데 국제 정치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에서 친미 진영 국가 대 친소 진영 국가들이 친해지고 화해하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거를 데탕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때문에 대만을 조지고 싶어도 못 조지고 있는데 소련은 한편으로 미국이랑 데탕트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이 어땠을까? 꼴 봤지. 아니 지금 자기들은 지금 이도저도 아니고 핵개발도 지금 되냐 마냐 하고 수많은 국민들 다 굶어 죽어가게 생겼고 지금 이런데 소련이 지금 강력하게 미국에 대항해서 이제 중국과 합심해서 좀 끈끈하게 우리 또 팀워크를 하면서 딱 가야 되는데 갑자기 소련 형아가 미국 형아들이랑 협의 보고 막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얘기를 해. 니네 소련 저 제정신이 아닌 국가 미제 승량이 저 반동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정신 나갔다 소련이 지금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굳건히 공산주의를 지켜가면서 미제 승량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만을 또 먹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마자 이제 소련의 흐르시초프가 이제 이 새끼를 봐라. 선을 시게 넘네. 내가 그래도 공산주의 아버지 국가인데 이 새끼가 어디서 지금 핵과학자 싹 다 그냥 다시 돌려오래. 그렇게 소련이 파견해줬던 핵기술 과학자들을 소련이 싹 다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요때가 1960년이거든요 요때가 언제예요? 대약진운동. 마오쩌둥이 1958년부터 62년까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홈메이드 용광로를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철판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무슨 뭐 집에 있는 양철 냄비, 양은 냄비, 코카콜라 캔깡통 같은 거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철판떼기 생산해내라고 오더 내렸었단 말이야.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그래서 저 새다 잡아주기라고 오더 내려서 참새 오지게 잡아주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철판떼기도 만들어봤자 개 쓸데없고 참새 다 잡아줘가지고 참새가 잡아먹던 해충들 오지게 많아져서 공식 집계로만 2천만 명 정도. 그 이후에는 이 대약진 운동의 영향으로 수명도 다들 단축되고 일찍 죽고 기타 등등 다 합하면 최대 4천만 명 이상 죽었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대약진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 중국에서. 나라꼴이 개판인 거요. 핵개발은 이미 시작했는데 소련은 이제 안 도와준다 했지. 소련은 미국이랑 친해진다고 하니까 급하게 대약진 운동도 하고 있었는데 전 국민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핵개발을 스탑을 해야지. 자기들 국민들이 지금 4천만 명 이상 굶어 죽어가는데 예산을 어떻게든 남겨서라도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약진 운동 때 4천만 명 이상 중국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국가 전체 예산의 30%를 꼬라박아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합니다. 4천만 명 굶어 죽어가든 말든 개발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국민 다 굶어 죽어가도 돈 30%나 꼬라박으면서 결국에
1964년 10월 신장 위구르 지역의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면서 전세계 5번째 핵 보유국이 되게 됩니다. 중국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핵무기를 1964년에 개발에 성공하잖아요. 그로부터 3년 뒤에 1967년 수소 핵폭탄까지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위성까지 발사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꽤 진보되어 있는 기술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국이랑 소련이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대탕트 했다 그랬죠. 근데 미국이랑 소련의 대탕트가 잘 안 돼요. 화해 모드가 파토가 난 거야. 미국은 소련이랑 이제 계속해서 긴장 속에서 지내면은 서로 피곤해요. 그래서 대탕트를 했는데 안 된 거야, 소련이랑 잘.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 소련이랑 국경이 졸라 기네? 얘네 핵무기도 이제 있다더만. 얘랑 좀 친해지면은 소련 얘네 좀 견제하기 조금 좀 용이할 것 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닉슨 때부터 중국과의 대탕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만나요. 당시 이제 닉슨 대통령하고 짜둥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국제정치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지 내부를 봐야 되거든요, 내부를. 중국이랑 친해져야 이제 소련을 압박하기 딱 좋거든. 게다가 이제 중국은 핵무기도 있고 위성도 쐈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고 강력하게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1971년 유엔에서 이제 대만이 나가게 되고 중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 시점부터 수많은 국가들이 대만이랑 아예 쌩까고 중국이랑만 수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둘 다 수교하면 되지. 대만이랑 굳이 쌩까지 가면서 왜 중국한테 갔을까? 영국도 그렇고. 왜 그랬을까? 왜? 원차이나 원피플,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중국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만도 얘기하던 거고 중국도 얘기하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인정해라! 우리가 진짜 중국이다. 우리가 진짜 중화민족이다. 얘네는 공산주의 그 빨갱이 종북좌파들이 먹은 거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이 이상한 괴뢰국 들 장제스 저 이상한 가 대만을 점거하고 있다 불법으로. 레알 차이니즈는 다 여기 중화민족은 여기에 다 있는데 이상한 괴뢰국이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서로 그랬어요, 서로. 그래서 유엔에 가입할 때도 그냥 중국도 대만도 저 얘기를 하니까 대만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는 유엔에 가입 안 할 거예요. 대만 빨리 쟤네 쳐내. 너네 대만이랑 수교해? 대만이랑 수교하면 난 니네 나라랑 수교 안 할 거야. 중국은 하나요, 하나. 중국은 하나인데 왜 쟤네는 뭔데?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그건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의 장제스도 얘기했고 마오쩌둥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에 중국이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대만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던 거예요. 대만이 뭐 하면 중국은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림픽 IOC에서도 중국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대만을 올림픽에 참가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요? 차이니즈 타이페이, 중화 타이페이. 대만은 중화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인이 사는 타이페이라는 도시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왔다. 마카오 선수 아니면 홍콩 선수 도시국가 개념으로 참전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이 사는 저 타이페이라는 도시의 그 도시 대표가 나온 거다.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는 없다 이 세상에. 이런 의미로 중화 타이페이라고 지금 참전을 하는 거죠, 대만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닉슨과 마오쩌둥의 대탕트로 인해서 대만은 유엔에서도 이제 나가리가 됐고, 사실상 전 세계의 수많은 패권들은 이제 5개 국가가 먹게 되죠. 누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마지막으로 중국. 이렇게 5개 국가가 사실상 최초의 1960년대의 유일한 5개 국가가 뭐예요? 핵보유국이었다. 이 5개 국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장 빨리 핵무기를 개발한 5개 국가가 유엔을 사실상 쥐락펴락한다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을 유일하게 또 맡고 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언가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은 이 상임이사국 5국가가 만장일치를 해야 됩니다. 한 개 국가라도 반대하면은 나가리가 돼요. 그러니까 쥐락펴락 하고 싶은 거 막고 싶은 거 유엔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국가가 얘네요. 핵을 맨 처음에 개발한 이 5개 국가. 이 5개 국가가 사실상 유엔에서 일진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당시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970년대, 80년대까지 전 세계 최고 짱짱 형아들은 누구예요? 미국과 소련. 이 두 형아의 싸움이 주된 화두였죠, 당시에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콜드워, 냉전이라고 불렀다. 근데 냉전의 주역이었던 한 국가는 어디 갔어? 지금? 없어졌어? 사라졌어, 이 지구에서. 소련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이제 러시아가 등장을 했죠, 그죠? 지금의 러시아, 푸틴 짱이 계속해서 해먹고 있고, 그 해먹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의 과거 국가가 뭐였어요? 소련. 그 소련 전에는 뭐였어요? 러시아 짜르짱이 있던 러시아 제국.
러시아 짜르국.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 러시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